제 또래 어르신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친구들 앞에서 비참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참 서럽고 기가 막혔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퇴직하고 처음으로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만 빼고 다들 잘 살더군요. 한 친구는 연금으로 여행 다니는 얘기를 하고, 다른 친구는 자식들이 준 용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그저 고개만 툭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세월이 한순간에 원망스러워지더군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겉으로만 웃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몰래 한숨 쉬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제 사연을 오늘 전부 털어놓을 테니 부디 제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다가 혼자 고개를 떨군 적이 있으신가요? 나만 준비 안 됐구나. 이런 생각, 가슴 깊이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뉴스 보셨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60대 중 무려 35%가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 송파구에 사는 62세 김태수 씨도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대화가 오갔는데, 놀랍게도 친구들은 각자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상가 임대 수익으로 여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부부가 함께 건강검진을 다니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 누구는 작은 빌라 2채를 세놓아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는 주머니를 뒤적여봐도 남은 돈은 몇 장에 1,000원짜리 뿐이었고, 기댈 연금도 수익도 기약도 없는 현실 앞에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 뒤처졌구나. 나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혹시 여러분, 이런 기분 요즘 자주 느끼지 않으시나요? 친구들은 어느새 노후 준비를 마쳤는데 나는 아직 갈 길이 막막한 현실. 시간은 멈춰주지 않는데 준비 없는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는 현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몇 년 후 텅 빈 지갑과 싸늘한 현실 속에 후회하며 서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준비를 시작하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퇴직 후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밥을 먹다가 어느 순간 혼자만 벽처럼 고립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63세 윤상철 씨는 지난해 1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32년 동안 다녔던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정년 퇴직과 함께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된 게 전부였습니다. 이 정도면 5년은 버틸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후 상철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5명의 친구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동기들이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예약자 이름은 친구 박재형 씨였습니다. 내가 사는 건물 2층 새 들어온 사람이 이번에 프랜차이즈 대박 났다니까 매달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고 덕분에 나도 안정적이야. 나는 작년에 퇴직했지만 개인연금이랑 주식 투자 수익 덕분에 생활비 걱정은 없어. 요즘은 골프 배우고 있어. 우리 부부는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합치니까 한 달에 250만 원은 나오더라. 거기에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받으니까 한결 편해. 친구들의 대화는 밝고 가벼웠지만 상철 씨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고 별다른 투자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결혼자금 지원에 5천만 원을 쓰고 나니 남은 돈은 7천만 원.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을 쓰다 보니 통장은 눈 깜짝할 새에 줄어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상철 씨는 지하철역까지 혼자 걸어갔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조차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는 걸 알리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연금도 없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길 건너편 밝은 조명을 받은 친구들이 삼삼오오 웃으며 헤어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상철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철 씨의 일상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퇴직 후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고 약값과 병원비로 매달 1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운동이라도 시작하려 했지만 헬스장 등록비조차 부담스러워 동네 공원을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을까 싶어 은행에 갔지만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모임에 나가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내가 괜히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닐까? 괜히 내 처지를 들키는 건 아닐까? 혼자만의 상상과 두려움이 깊어지면서 상철 씨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휴대폰 요금제를 최저가로 바꾸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웠고 저녁은 집에서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월급날이면 동네 맛집을 찾아가 가족들과 외식을 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사치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철 씨는 심지어 친구들의 SNS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가족여행 갔다. 누구는 골프장에서 하루 종일 운동했다. 누구는 취미생활로 사진전을 열었다. 그런 글과 사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직 쓸쓸함, 막막함,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는 빈곤뿐이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물가는 오르고 기본 생활비는 1인당 월 18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시대,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철 씨 같은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노후 일자리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상철 씨에게 돌아오는 건 단기 계약직 공고 몇 줄뿐이었습니다. 나이 제한 60세 미만, 건강 이상 무필수. 현실은 그렇게 냉혹했습니다. 어느 날 상철 씨는 반지하 월세방을 알아보다가 멈춰섰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퇴직하면 쉬고 여행도 다니고 인생을 즐길 줄 알았는데 그는 이제 매달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상철 씨들이 조용히 그리고 힘겹게 삶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는 절대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노후는 고생 끝에 찾아오는 평온한 시간일 거라고 믿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65세 이춘복 씨는 젊은 시절부터 노력하면 노후는 편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직장에 들어가 건설 현장과 공장을 오가며 40년 가까이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30대 중반에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50대 초반에는 아이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던 인생. 그러나
퇴직 후 현실은 상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62세에 정년퇴직을 하던 해 춘복 씨 손에는 퇴직금 8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큰딸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 작은 아들 사업 자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나니 남은 돈은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매달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를 내고 나면 1년도 채 버틸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본 연금은 월 49만 원. 기초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은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 해지가 되었고, 새로 구한 집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방이었습니다. 첫 겨울, 춘복 씨는 벽에 얼음처럼 서린 결로를 손으로 닦아내며 살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관리인에게 항의해봐야 싼 값에 방 얻었으면 감수해야지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낮에는 근처 마트에서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무거운 카트를 밀어 정리하는 일당은 고작 6만 원. 하지만 나이 많은 알바생에게는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겨울에 손가락이 얼어붙을 때까지 바깥에서 일하다가 결국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입원비는 180만 원. 국민건강보험 덕에 일부는 지원받았지만 남은 금액은 결국 카드론 대출로 막아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알바를 쉴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쌓인 월세, 카드가, 보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생활은 무너졌고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두 아이에게조차 손을 벌릴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결혼한 딸은 어린 자녀 양육비에 허덕였고 아들은 사업 실패 후 재기를 꿈꾸며 오히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춘복 씨는 결국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내가 살기도 힘든데 애들한테 짐이 되긴 싫었다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퇴직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 평균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경제적 수명은 점점 짧아지는 사회. 춘복 씨는 그 냉정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그의 집 창문 밖으로는 햇살 대신 곰팡이 핀 벽이 보였습니다. 한 끼 식사는 편의점 할인 도시락 혹은 반찬 없는 즉석밥이 전부였습니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가끔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춘복 씨는 눈을 돌렸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이렇게 됐을까? 질문은 있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춘복 씨는 어느 날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45만 원, 식비 25만 원, 통신비 3만 원, 약값 5만 원, 교통비 2만 원. 기본 생활비만 매달 80만 원이 필요했지만 월 국민연금 49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부족한 30만 원을 채우기 위해 다시 마트 주차장 관리 아르바이트에 지원서를 넣었지만 65세 이상은 채용 불가라는 안내문 앞에서 허탈하게 돌아섰습니다. 노후는 준비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춘복 씨는 요즘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으로 생활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고립감이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사는 게 아니야. 혼잣말을 뱉으며 그는 오늘도 좁은 방 구석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사람 한 명 만나지 못한 채 해가 지고 또 뜹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이 지금 이춘복 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 수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상철 씨와 이춘복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약 41%가
별다른 소득 없이 은퇴 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의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이 58만 4천 원에 불과해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생계형 빈곤 노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고했습니다. 퇴직 후 5년 이내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은퇴자의 65%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층의 소득 구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48.6%가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이나 자산소득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은퇴자가 진정한 은퇴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어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고령자 신규 일자리 채용 공고의 72%가 60세 미만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60대 중반을 넘긴 은퇴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사라진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었지만 노후 준비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2025년 현재 30%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도 지속 납입률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은퇴자들은 여전히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고령층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고령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월 평균 지출액은 18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 수령액과 비교하면 매달 약 130만 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두고 한상진 연구원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자는 최소 3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임대수익이나 소규모 근로소득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당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말조차 사치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빈곤, 고립, 건강 악화라는 삼중고를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윤상철 씨와 이춘복 씨처럼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숫자와 전문가의 경고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가리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소득원을 늘리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3가지 이상의 소득원이 있어야 한다고. 국민연금은 기본이지만 개인연금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소액이라도 추가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노후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50세 이상 은퇴자에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월 최대 12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되어 생계비 걱정을 덜 수 있죠. 경기도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공근로, 지역봉사활동, 돌봄 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월 30시간 이상 근로 시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르신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층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컨설팅부터 초기자금 일부까지 연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경제적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출 관리입니다.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소득보다 지출을 줄이는 전략이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고정 지출인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통신비는 알뜰폰 요금제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며 관리비가 적은 소형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2025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파탄을 막는 길이 됩니다. 또한 지역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는 무료 운동 프로그램, 심리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지원 상담을 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생활 지원사를 통해 정기 방문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고립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1년, 5년 후의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작더라도 끊임없이 이어갈수록 미래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주변 친구들이 이미 앞서 나갔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지자체 프로그램 하나 참여하는 것부터, 지출 내역 한 줄 점검하는 것부터, 매일 10분씩 걷는 것부터, 작은 실천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나를 지키는 작은 첫걸음을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한 줌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였지만 쓰러지지 않으려 끝까지 뿌리를 내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 윤상철 씨와 이춘복 씨의 삶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 희생했던 이들이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그들의 손끝에서 서서히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생활, 감당해야 할 외로움, 쏟아지는 경제적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걱정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다 준비했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남들은 여유롭게 웃고 있는데 나만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한 시작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다시 따뜻한 햇살이 당신을 비추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힘들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온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강인함을 당신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시간입니다. 조금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다시 아름답게 피워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당신의 노후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지켜야 할 이유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60대 남성이 통장 잔고 12만 원 남기고 병원비 800만 원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 즐기려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2세 박용철 씨는 퇴직 후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친구들과 골프도 시작했죠.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1년 반이 지나고 나니 보험은 해지됐고 통장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싶었는데
막상 통장은 텅 비고 미래는 더 막막해지는 느낌. 요즘은 병원비도 무섭고 물가도 오르고 손주 용돈까지 부담인데 그저 내 인생 한 번쯤은 나도 즐기고 싶어서 시작했던 취미 생활이 오히려 내 노후를 갉아먹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시작했다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멈춰야 할 씀씀이와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부장 은퇴 후 낡은 골프백을 마주하다. 최도윤 씨는 63세.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며 외국계 가전회사에서 35년 근무 후 부장으로 은퇴했다. 업무는 치밀했고 인맥도 넓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5억 6천만 원.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삶이라며 계획도 준비도 철저했다. 그는 퇴직 다음 주부터 골프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 못다한 여유를 누리고 싶었다. 마침 지인들이 있는 골프 모임에서 준회원권을 추천해 주었다. 9천만 원에 구입한 수도권 골프장 준회원권, 그는 투자라 여겼다. 이 정도 여유는 누려야죠. 라며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매주 3번 이상 라운딩, 연습장은 거의 매일 출근했다. 드라이버, 퍼터, 클럽, 골프화까지 최신 모델로 교체했다. 중고 사이트에 내놓은 기존 장비엔 먼지만 쌓였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골프장 사진으로 바뀌었고 인스타그램에는 식사와 스코어 사진이 가득했다. 이제 이게 내 삶이야. 라며 도윤 씨는 활짝 웃었다. 문제는 1년 후였다. 총 지출 1억 7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골프비, 모임비, 장비, 여행, 렌트카로 빠져나갔다. 생활비와 고정 지출은 아내 명의 예금으로 충당 중이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다. 전기료 관리비, 식비도 빠듯한데 남편은 다음 주 제주 골프 예약을 잡았다. 둘째 딸이 결혼 준비로 연락했을 때 도윤 씨는 골프 중이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게 상처가 됐다.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골프장 멤버들 사이에서도 회비 미납으로 소문이 났다. 요즘 최 부장님 분위기 안 좋아. 말은 돌았고 도윤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낡은 골프백을 현관 밖에 꺼내뒀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조용한 말 한마디에 도윤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골프백은 그의 지난 10년이 담긴 상징이었다. 출장 가기 전 새벽에도 연습했던 시간, 성과를 내고 보너스를 받은 날 샀던 첫 드라이버. 하지만 지금은 바퀴도 헐고 손잡이도 벗겨져 있었다. 도윤 씨는 현관 바닥에 앉아 골프백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게 내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잔고를 확인한 아내는 실신하듯 주저앉았다. 남은 퇴직금은 2억 원 남짓. 하지만 그중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묶여 있고 유동성 자산은 1억이 채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 부부의 노후 의료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상황은 절박했다. 우리 지금 줄이지 않으면 몇 년 못 버텨요. 아내는 단호했다.
도윤 씨는 몇 달째 내놓은 회원권이 아직도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은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엔 동그랗게 접힌 골프장 영수증이 수북했다. 수백만 원이 한 달 사이 사라진 기록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이게 다 내 선택이었지.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그만두면 후회할까요? 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젠 좀 멀리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날 새벽 골프백은 베란다 창고로 옮겨졌다.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은 것이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낡은 모자와 얇은 점퍼. 라운딩 대신 그는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공원을 돌기 시작했다. 마주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일주일에 3번 만보 걷기를 함께하며 도윤 씨는 처음으로 비용 들지 않는 취미의 의미를 알게 됐다. 낯선 듯 익숙한 동년배들과 하루 만보를 걷고 나서 나누는 국 한 그릇이 그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점심국을 같이 끓이고 신문 기사를 읽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그땐 왜 그렇게 골프에 빠지셨어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두려웠어요. 회사 떠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당신이 누구든 괜찮아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돼요. 몇 달 후 도윤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사서 보조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루 4시간 책을 정리하고 연체된 도서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인사하며 그는 다시 쓸모를 느꼈다. 첫 월급은 38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직접 차렸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 그 밥을 다 먹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베란다에 나가 골프백을 다시 꺼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아 옷장 안에 넣었다. 그리고 손으로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이젠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취미만 갖기로 했어. 이젠 그에게 삶의 중심은 더 이상 골프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도윤 씨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도 당당히 말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잘 지내. 하루하루가 좋아. 그의 얼굴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대답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웠다. 딸과도 조금씩 연락이 닿았다. 결혼식 날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도윤 씨는 그동안의 시간이 무너지듯 울컥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퇴직금은 많이 줄었지만 남은 돈으로 부부는 작은 전셋집을 옮겼고 생활은 소박해졌다.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여유가 되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기초교육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도윤 씨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매주 금요일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앱 설치하는 법,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시작됐다. 도윤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이 말이 그의 하루를 웃게 했다.
그가 가르치던 78세 이모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자상한 분이 왜 이제 나타났을까요? 그 말에 도윤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예전엔 업무 성과로 듣던 칭찬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전부였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충만했다. 아침 7시 산책, 오전 10시 도서관 근무, 오후엔 복지관 자원봉사, 저녁엔 아내와의 TV 시청. 이젠 골프장 대신 벤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급 클럽 대신 손에 든 건 작은 책과 공책이었다. 그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내였다. 예전엔 말수가 적고 늘 스마트폰으로 골프 영상을 보던 남편이었지만 요즘은 식사 중에도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먼저 말했다. 우리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웃게 될 줄 몰랐어. 아내의 말에 도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때는 골프채에 내 인생이 달린 줄 알았지.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늦게 배운 취미는 내 노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나를 다시 살게 한다. 이후 그는 복지관에서 제안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퇴직한 60대, 70대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회 경험을 나누는 프로젝트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이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환해졌다. 예전에 인턴 교육할 때랑 느낌이 비슷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골프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미소를 짓는다. 요즘은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배드민턴 쳐. 그게 더 재미있더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달 후 함께 배드민턴을 치자는 연락이 왔다. 그의 변화를 부러워한 친구들이 먼저 다가온 것이다. 골프백은 아직도 창고 안에 있다. 도윤 씨는 가끔 그 앞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후회는 없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내려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어느 일요일 딸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 도윤 씨는 작은 과자를 사놓고 기다렸다. 거실에 들어온 손주는 할아버지 하며 달려들었고 그는 덥석 안아 올렸다. 이게 얼마만이냐? 예전엔 대화조차 끊겼던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그때는 미안했어요. 아빠가 우리랑 멀어진 것 같아서.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희들보다 내 여유가 더 소중한 줄 알았거든.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뒤 아내가 물었다. 이젠 괜찮아?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늦게나마.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와인을 나눠 마셨다. 비싼 게 아니어도 좋았다. 작은 유리잔에 담긴 삶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그는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정 점검 세미나를 신청했다. 젊은 시절엔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 분석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한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이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몰랐네요. 그가 웃자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했다. 그게 사는 맛이죠.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 나를 위한 노후 기록. 그 안에는 월 고정 지출, 자녀 자산, 향후 예상 의료비, 자녀 지원 계획,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첫 줄엔 이렇게 써 있었다. 내가 즐기되 나를 망치지 않는 것만 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허황된 여유를 쫓지 않는다. 친구들에게도 말한다. 지금 내 취미는 나와 내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누군가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했지만 도윤 씨는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말인지. 퇴직 후의 삶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다. 그에겐 첫 번째 진짜 인생이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도윤 씨는 아내와 함께 단풍이 물든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골프장이었지. 그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가을이 예쁜 줄 알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삶이었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손을 꼭 잡은 아내를 바라봤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같이 버틴 거야. 우리 둘 다. 이제 도윤 씨에게 여유란 골프장이 아니라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내의 미소, 손주의 손길,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 그는 알게 됐다. 진짜 노후의 행복은 고급스러운 취미나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리듬이라는 걸.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매일 아침을 일찍 시작했다. 손에는 책 한 권, 마음에는 여유 한 줌. 이제 더 이상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최도윤 씨의 삶엔 속도가 없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무너졌던 노후는 다시 천천히, 단단히 세워지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고요한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골프백은 지금도 베란다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다. 먼지는 쌓였지만 그에겐 여전히 소중한 상징이다. 무너졌던 자존심, 휘청이던 삶,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그 앞에 서서 미소 짓는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나를 알게 됐어. 그 낡은 골프백은 이제 더 이상 허세의 흔적이 아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 조용한 인생의 스승이었다. 오늘도 그는 조용히 말한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씨는 올해 66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의 재무팀장으로 36년을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퇴직 이후의 삶을 무려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39이 되던 해,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퇴직 후에도 웃고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자산 점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25년 된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3천만 원, 퇴직금 예상액은 3억 원.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산다. 절대 과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수령 시점을 늦춰 65세부터 월 180만 원을 받도록 설정했고, 퇴직연금도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매달의 생활비는 연금과 소액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소비 통제였습니다. 노후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그는 월 고정 지출을 180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가계부를 작성했고, 외식은 주 1회,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가끔 아내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함께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하면서
서로의 은퇴가 아닌 함께하는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도 실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사후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자신이 속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지역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바리스타 프로그램. 60세 퇴직 후 그는 주 3일 복지관 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시니어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단 나를 느끼기 위해 일한 거죠. 그는 일상 속 소소한 루틴을 소중히 여기며 새벽엔 스트레칭과 산책, 낮엔 커피와 책, 저녁엔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가 자녀에게도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결혼 자금도 최소한만 도왔고 남은 재산 중 일부는 가족 신탁으로 미리 설정해 혹시 모를 분쟁이나 오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62세 그는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는 약 210만 원. 하지만 실손보험과 노후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큰 충격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이후 식단을 바꾸고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술 이후 사회적 기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자원봉사, 독거노인 안부 확인 봉사, 그리고 노후 설계 나눔 강연 활동까지 이어가며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주말이면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반찬을 만들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린 비싼 골프장도 해외여행도 없었지만 마음이 늘 여유롭잖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그는 매달 1일이면 자신의 노후 노트를 펼쳐 이번 달의 나를 점검합니다. 가계 점검, 건강 확인, 인간관계 정리, 새로운 취미 탐색. 그의 노후는 계획과 실천, 그리고 정서적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마지막 날, 그는 혼자 올해도 잘 버텼고, 잘 웃었고, 잘 살아냈다. 는 편지를 자신에게 씁니다. 준비된 노후는 과시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정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가 매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레저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 관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 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 사는 68세 박정민 어르신은 퇴직 후 골프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작은 동호회를 만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공연도 다닙니다. 비용은 월 1만 원 이내, 오히려 자원봉사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향만 잘 잡으면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은 아니었나요? 이런 질문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 있게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절제된 소비와 꾸준한 점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결국 내 삶에 맞는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 해외 시니어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소비 습관은 그 사람의 지난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만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에 현혹되기 쉬운 이 시기엔 자유보다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독일의 한 노후 재정 전문가도 강조합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덜 후회할 소비 구조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가 내일의 여유, 그리고 10년 뒤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소비 습관,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고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자유로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방향을 잃은 순간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나의 소비, 나의 시간,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노후라는 항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영수증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지역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 신청해 보는 것까지 작은 행동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이막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 한 번의 절제된 소비, 그리고 한 번의 용기 있는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곧 노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곧 내일의 안정이고 모레의 기쁨입니다. 진짜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일에서 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내적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도 다시 쓰여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퇴 후 낯선 자유 속에 헤매다 결국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버린 이태훈 씨의 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무너졌던 그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 김병도 씨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산이 크지 않아도 자신의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했고 허용 대신 절제를 택했죠.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단출하지만 따뜻한 노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소한 취미,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큰 돈의 유무도 아니고 특별한 운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할지.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작게나마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망보다 균형을, 비교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따뜻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눈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소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지금 함께 걸어가 보시죠. 선생님, 혹시 주변을 둘러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똑같은 세월의 강을 건너왔는데 어떤 이는 잔잔한 미소로 황혼을 맞이하고 어떤 이는 가슴을 치는 눈물로 하루를 지새우는지 말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을 은행 직원의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잃고 빈 껍데기만 남은 낡은 통장을 부여잡고 밤을 지새운 한 여인의 이야기. 닳고 다른 휴대폰 속 희미해진 인연에 기대어 보려다 되려 상처만 받고 외톨이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 하지만 반대로 켜켜이 쌓인 먼지 속에서도 꼼꼼히 정리해둔 낡은 서류철 하나가 든든한 노후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사람도 있었고 매일 밤 꾸준히 채워나간 작은 노트 한 권이 건강과 사람, 그 모든 것을 지켜준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르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해 보였던 단 하나의 습관, 마음을 다해 지켜낸 단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그 운명을 가른 4개의 낡은 물건에 담긴 지혜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등불 하나를 반드시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최근 서울에 사는 58세 주부 김미정 씨는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직원의 권유로 안전하다는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통장을 열어본 순간 남은 건 전 재산의 절반이 사라진 잔해뿐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은행원이 권하는 투자 상품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원금 보장이라는 말만 믿었다가 노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위험을 체감했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병원비, 돌봄비, 대출이자까지 겹쳐 지갑이 얇아진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원금은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든 상품이 다음 달 통장에선 사라질까 봐 불안하시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 남 일 아닐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미라, 61살입니다. 예전엔 작은 전자부품 회사에서 인사팀 부장으로 일했고, 퇴사 후엔 남편 건강검진과 시어머니, 병원 모시기를 생활처럼 해왔죠. 우리 집 재산이라고는 전셋집 보증금과 20회 넘게 쓴 낡은 통장 지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지갑엔 아이들 학원비 봉투, 남편 약값 영수증, 그리고 제 월급에서 모아온 적금 통장이 껴 있었어요. 물가가 오르고 보험료가 오를 때마다 저는 그 지갑을 쥔 손에 더 힘을 줬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제 노후,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니까요. 지난 봄, 시중은행 S지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늘 성실히 거래해 오셔서 VIP 혜택 드려요. 예금처럼 안정적이면서 이자는 더 드리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밝은 조명이 비치고 따뜻한 차가 놓였습니다. 직원은 제 낡은 통장 지갑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이건 그냥 잠깐 쉬게 하시고 이쪽으로 옮겨두세요. 6개월만 지나면 쿠폰이 나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원금은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특수한 경우만 아니면 손실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요즘 같은 때 가만히 놔두면 손해잖아요. 적합성 설문을 작성하는데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펜을 가리키며 평소 예금 위주셨지만 이건 짧은 기간 운용이라 보수 중립 사이에 체크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종이가 몇 장 더 나왔고 전자서명을 요청받았죠. 저는 늘 하던 대로 주민번호와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확인만 하고 서명했습니다. 설명서는 두툼했지만 중요 부분만 표시해 드릴게요라며 형광펜이 몇 줄을 스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 충족 시 이자, 미충족 시 이자 미발생 정도고요. 원금은 웬만하면 안전해요. 낡은 통장 지갑에서 적금 통장 한 장을 꺼내며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급히 돈이 필요하면요? 언제든 중도 환매 가능하지만 만기까지 두시면 가장 좋아요. 저는 결국 생활비 비상자금과 적금 일부를 합해 1억 2천만 원을 옮겼습니다. 그해 여름, 뉴스에서 해외 지수와 금리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낯선 용어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제 낡은 통장 지갑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S지점에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제가 든 상품, 요즘 시장이 안 좋다는데 괜찮겠어요? 직원은 웃는 목소리로 답했죠. 걱정 마세요, 고객님. 중간에 숫자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만기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평가 금액 변동 안내. 화면 속 숫자는 제가 알던 잔액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다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만기에 맞춰보자. 은행이 설마. 남편은 고혈압 약을 갈아타야 했고 시어머니는 재활치료 횟수를 늘려야 했습니다.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돌며 저는 계산기를 더 자주 눌렀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통장 지갑 속 현금 봉투를 접어넣으며 곧 쿠폰이 나온다는 말을 되뇌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시장 상황이 흔들려서 구조를 조정했어요. 같은 계열로 갈아타면 손실을 줄이고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심을 삼켰습니다. 서류 몇 장을 더 쓰고 전자서명 몇 번을 더 했습니다. 낡은 통장 지갑은 점점 얇아졌고 마음은 반대로 두꺼운 돌덩이처럼 굳어갔습니다. 그 사이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대중교통 요금도 올라 지출표의 숫자는 매달 새로 달아졌습니다. 작은 사치였던 커피도 줄였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날 또 하나의 문자가 왔습니다. 기초자산이 기준선에 도달.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자 직원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평가 금액은 더 줄었습니다. 저는 상담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처음에 원금은 거의 안전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직원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정 조건을 밑돌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죠. 형광펜이 그은 줄은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제 자신과 이해하도록 충분히 들어보지 못한 시간들 사이에 끼어 서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 지갑을 꽉 쥔 손끝이 하얘졌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핵심 설명서, 중요사항 확인서가 눈에 들어왔고 체크박스엔 중위험 중수익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칸에 표시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묻자 당시 상담 흐름상 그렇게 이해하셔서
체크하신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서류 사본을 이메일로 받아 다시 읽었습니다. 기준선 하회 시 손실 확대 가능. 그 문장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보였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더 올랐고 장바구니 물가도 숨 가빴습니다. 남편은 당분간 고기는 줄이자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등록금 분납은 제가 해볼게요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책상 위 낡은 통장 지갑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속엔 오래된 통장과 제 서명이 겹쳐 있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평가 금액 추가 하락. 저는 더 버틸지 중도 해지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수수료가 큽니다. 만기까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은행의 답은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고 현관 앞에서 낡은 통장 지갑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금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기일을 며칠 앞둔 새벽,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최종 정산 예정 금액 안내. 손끝이 떨려 화면을 켰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맡겼던 제 계좌엔 고작 4천만 원 조금 넘는 금액만 남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엔 원금이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은행 창구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직원은 차분한 얼굴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고객님, 기초자산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손실 구조가 발동된 겁니다. 설명드린 대로 위험 고지가 되어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위험 고지라는 말보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통장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갑 속엔 여전히 자식들 학원비 봉투와 남편 병원비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갑을 채워주던 통장은 이제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에 스치는 불빛들이 전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은행 말을 믿은 게 죄였을까? 스스로를 원망하면서도 막상 현실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약값, 시어머니의 병원비,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통장은 텅 비어버렸으니까요. 저녁 밥상에서 저는 차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눈치챘던 듯했습니다. 혹시 그때 은행에서 옮긴 돈,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저는 결국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왜 저희랑 상의 안 하셨어요? 그날 밤, 방 안에 앉아 낡은 통장 지갑을 펼쳐 들었습니다. 지갑 속에 오래된 은행 도장은 흐릿해져 있었고 제 서명은 군데군데 삐뚤게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삶이 지워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모임엔 제 또래의 주부들, 은퇴한 교사,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 했어요. 안전하다 했어요. 그런데 통장 열어보니 다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 잘못이 혼자만의 불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낡은 통장 지갑을 꺼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지갑에 평생을 담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처지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지갑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갑은 여전히 낡았고 속은 비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채워갈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저는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선 보상 비율이 낮다는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융교육 강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보다 중요한 건 문서 속 작은 글씨입니다. 그 작은 글씨가 당신 노후를 지킵니다. 그 문장을 노트에 적으며 저는 낡은 통장 지갑 속 빈칸에 새 다짐을 하나 넣었습니다. 다시는 지갑을 비워두지 않겠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낡은 통장 지갑을 꼭 쥐고 계시지 않나요? 은퇴 뒤 아껴 모은 퇴직금, 노후 자금, 혹은 아이들 결혼 자금이 들어있는 그 지갑 말입니다.
저처럼 원금은 안전하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의 웃음, 형광펜 몇 줄보다 중요한 건 제 손에 쥔 지갑과 그 속의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50대, 60대, 70대가 이미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 사연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노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이 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낡은 통장 지갑을 지키는 일, 그것이 결국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박성호 씨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교육청 산하중학교에서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학교 교무실 불을 켜고 학생들 장학금 서류부터 교사 인사 관련 문서까지 챙기던 사람이었죠. 남들 눈에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그는 늘 자신과 아내에게 큰 돈은 못 벌어도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집 거실 장식장에는 오래된 가죽 서류철이 있습니다. 그 속엔 매년 모아둔 가계부, 적금 만기 통지서, 그리고 연금 납입 확인서가 가지런히 꽂혀 있습니다. 다른 집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물건이라며 버리기도 했지만 박 씨는 이게 우리 집의 역사라며 늘 소중히 다뤘습니다. 퇴직을 앞둔 60세 무렵 주변에서는 연금만 바라보다 가는 물가를 못 따라간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친구들 중 몇몇은 퇴직금을 받아 주식이나 부동산, 심지어 은행 직원이 권유하는 고수익 파생 상품에 돈을 넣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요즘은 예금이 답이 아니야. 땡땡 은행에서 나온 상품인데 6개월만 맡겨도 10% 준대. 그러면 박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연금으로 살 거야. 큰 욕심 안 부리고 아내랑 손주들 용돈이나 챙기면 됐지. 그때는 친구들이 답답하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 나이에 원금 잃는 건 죽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다.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안전하게 가져가자. 2019년 박 씨도 은행 창구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막내딸 결혼 자금을 일부 마련하기 위해 적금 중 일부를 해지하러 갔던 날이었죠.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지금 이 상품은 안전하면서도 이자를 많이 드립니다. 요즘 다들 하십니다. 박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서류를 꺼내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원금 보장됩니까? 직원은 순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조건부로는 예, 사실 완전 보장은 아닙니다. 그 말에 그는 펜을 내려놓고 원래 오던 길처럼 정기예금 통장에 다시 돈을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순간 혹했어. 근데 내 나이에 조건부는 사치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 돈은 우리 노후병원비잖아. 그 무렵, 오랜 친구였던 이모 씨는 은행 권유로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늘 모임에서 자랑했죠. 야, 너희는 아직도 예금해. 나 이번에 2천만 원 넣었는데 벌써 이자가 눈에 보이더라. 그러나 몇 달 뒤 그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원금이 반 토막 났다더라. 은행도 모른다고 하고 나 미치겠다. 박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낡은 가죽 서류철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맞아. 내가 욕심 안 낸 게 다행이지. 퇴직 후 박 씨 부부의 생활은 단조롭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매달 280만 원 남짓한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아내와 반찬 가게에서 장을 보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저녁이면 손주들이 놀러와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손주가 과자를 들고 오면 박 씨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연금날이잖아. 오늘은 괜찮아. 연금은 화려한 부를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세, 관리비, 의료보험료,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소소한 외식비까지 충분히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옆집 김씨 아저씨 알지? 퇴직금 굴리다 다 날리고 요즘 알바하신대. 당신이 욕심 안 낸 게 천만다행이야. 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낡은 가죽 서류철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 안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겨울 뉴스에서는 연일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이라는 자막이 떠들썩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를 보며 박성우 씨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만약 그날 은행 직원 말에 넘어가 사인을 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던 그는 말했다. 여보, 저 사람들 참 안타깝네. 나도 잠깐은 흔들렸었잖아. 아내는 조용히 그의 낡은 가죽 서류철을 꺼내와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이 기록들이 우리를 지켜줬어. 당신이 매달 빠짐없이 적고 욕심 안 낸 그 습관이 말이야. 서류철 속에는 생활비 지출표, 예금 만기일, 그리고 연금 수령 내역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연금이 입금되는 날이면 박 씨는 늘 손주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 달은 놀이동산 갈까? 아니면 서점에서 책 사줄까? 손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생활비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행복을 이어주는 끈이었고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이었습니다. 혹시 다음 달엔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는 불안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연금만으로 괜찮으세요? 저희가 조금 보태드릴까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젊을 때 욕심 안 부리고 꾸준히 준비한 덕에 지금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다. 너희는 너희 가정을 지켜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저도 요즘 개인연금 시작했어요.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넣어야겠다 싶어서요. 그 대화를 들은 박 씨는 낡은 서류철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원칙이 이제 자식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 안서랍 속에 낡은 통장이나 오래된 가계부가 있지 않으신가요? 박성우 씨의 사례처럼 욕심을 줄이고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불안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일의 밥상과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꾸준함과 신중함이 그를 지켜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욕심을 부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작은 원칙을 지키며 평온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박 씨의 낡은 가죽 서류철 속 기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평생의 지혜와 가족의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자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현실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2023년 기준 무려 38.2%에 달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은퇴 이후 삶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절반 가까운 어르신들이 기본 생활조차 힘들어하는 현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후 자산 상황은 어떨까요? 통계청이 조사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5천만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집 같은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금융자산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고령 가구도 적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KB금융지주에서 발표한 2025 은퇴 준비 보고서를 보면 은퇴를 앞둔 가구주들 가운데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단 1명도 안 되는 8.4%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52.5%는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대답했죠. 또 사람들이 은퇴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는 월 336만 원, 최소한의 생활비는 240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금 수령액이나 금융자산 현황을 보면 이 정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여기에 적금이나 배당, 이자 소득 같은 금융자산을 보태야 불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적은 자산의 유동성입니다.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집값은 높아도 실제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결국 병원비나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현금이 없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정 비율은 반드시 현금화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확보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OECD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층 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공적연금이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구조죠. 반면 한국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은퇴자라도 한국에서는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힘들고 결국 다른 소득원이나 자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노후 준비는 늦을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남성 80.6세, 여성 86.4세로 나옵니다. 은퇴 후 20년 넘는 삶이 남아있는 셈이죠. 그런데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긴 시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40대와 50대 가운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9.8%, 64.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거나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통계와 전문가의 말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만 안전하다. 퇴직 후 소득이 끊겨도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과 금융자산이 있어야 하고 자산은 반드시 현금 흐름이 가능하도록 분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리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칙을 지키고 꾸준히 준비한 사람들은 단출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낡은 통장과 가계부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통계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세대, 우리 가정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은행 직원의 권유 한마디에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정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 그리고 해외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해결책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8.2%,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생활이 버거운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5천만 원이지만 이 중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병원비나 자녀 지원 같은 상황이 닥치면 감당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준비지원법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노후준비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각 지자체가 함께하는 이 서비스에서는 노후 준비 상태를 무료로 진단받고 재무건강 대인관계여가 등 다방면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인천 전북 김제 등에서는 찾아가는 노후 준비 설명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노후 진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받아본 적 없으시다면 가까운 지자체나 국민연금 지사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소액이라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배당과 이자 소득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됩니다. 둘째, 자산의 유동성입니다.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팔지 않는 한돈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위기 때 막막해집니다. 일정 부분은 반드시 금융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와 교육의 활용입니다. 사례 속 인물들이 실패한 이유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료 상담과 교육을 이용하면 이런 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의료비 부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한 채 은퇴 후 병원비 때문에 삶이 무너집니다. 이 부분에서 지자체의 돌봄 정책과 건강관리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건강검진 확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지역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면 소득과 사회적 관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영국의 경우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자동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는 자동 등록 제도 오토엔롤먼트를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붙어 사적연금 가입률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는 사람이 늘었죠. 또 OECD 여러 국가는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점차 올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아예 최저연금 보증 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도 국가가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노후 준비 진단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내가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지금 준비된 자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권유하는 상품은 반드시 최대 손실 가능성과 수수료 구조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설명만 듣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서류를 챙겨두셔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 복지관이나 보건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후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해외와 우리나라의 정책,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만 안전하다. 지금은 힘들어도 작은 준비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은행 직원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내 노후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지금 당장 통장 지갑을 열어 자신의 준비 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행동이 결국 큰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쥔 낡은 통장. 그 속에 담긴 건 숫자가 아닌 삶의 무게였네. 누군가는 그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눈물로 번진 종이 조각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작은 씨앗처럼 불려 꽃피는 봄을 맞이했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은행 직원의 권유 한마디에 흔들려 눈앞에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10시간 넘게 남의 집을 돌보며 모아온 돈, 그 낡은 통장 지갑 속 수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그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평생의 땀과 희망이 무너졌다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조금 더 일찍 준비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 말입니다. 그는 퇴직금의 일부를 서둘러 쓰지 않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병행해 꾸준히 불렸습니다. 유혹처럼 다가온 위험한 금융상품 대신 안정적인 연금저축과 예금, 그리고 지역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후 준비 교육 프로그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작은 생활비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었고, 지금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손주와 함께 웃는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똑같이 평생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선택, 하나의 무심한 순간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작은 준비 하나, 신중한 선택 하나가 인생을 든든히 받쳐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안도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노후는 그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노후 준비 서비스에 참여해보는 것, 작은 돈이라도 금융자산으로 나눠두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낡은 통장 지갑을 손에 쥔 채 절망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같은 통장을 손주에게 보여주며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비한 든든한 미래야라고 웃으며 말할 것인가. 두 길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바꿔놓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후회 없는 길을 선택합시다. 가난과 불안이 아닌 존엄과 행복으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합시다. 그래야만 우리 세대의 땀이 헛되지 않고 눈물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부디 이 이야기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정책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같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어떤 이는 여유로운 얼굴로 공원을 거니는 반면 또 다른 이는 생활비와 병원비에 쫓겨 힘겹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실 인생의 격차는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작은 습관,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건강을 어떻게 챙기고, 배우자와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 모든 것이 65세를 전후로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몇 년 뒤 그 격차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62, 보험을 팔며 30해 가까이 현장을 누렸던 장은화 씨다. 그녀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손에 꼭 들고 다니던 건 낡은 휴대폰 한 대였다. 화면 끝자리가 깨져 있고 배터리는 반나절도 못 버텼다. 그럼에도 은하 씨는 그 전화기를 내 밥줄이라고 불렀다. 이름이 저장된 고객들, 약속 시간을 적어둔 메모, 퇴사 뒤에도 간신히 이어지던 인맥이 모두 그 안에 있었다. 남편은 일찍 사업을 접었고 자녀 둘은 각자 살림을 차렸지만 아직 든든히 자립했다고 말하긴 어려웠다. 그녀가 말하곤 했다. 나는 아직도 엄마 역할 반, 가장 역할 반이야. 올해 초 설을 앞둔 어느 아침이었다. 새벽 5시 반, 낡은 휴대폰에 메시지가 연달아 떴다. 보험 갱신을 미루던 오래된 고객들이 한꺼번에 해지 의사를 보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불안이 오래 이어지면서 보험료를 줄이겠다는 사정이었다. 그날 하루에만 수십 통의 전화가 왔다. 요즘 버티기 힘드네요. 죄송해요. 통화를 끊은 뒤에도 벨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은하 씨는 얇은 코트를 걸치고 집 앞 편의점으로 내려가 캔커피를 뽑았다. 동전 몇 개를 더듬어 넣으면서 중얼거렸다. 나도 좀 버티고 싶은데 갈등은 느리게